저는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 놀담을 운영하고 있는 문미성이고요. 최근 따끈따끈하게 11월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잘노는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창업 이후에 되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어요. 특히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좋은 파트너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투자를 받았는지, 또 실제로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의 경험은 어땠는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좀 컨셉으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016년 12월에 창업을 했는데요. 창업을 할 때부터 소셜 벤처를 창업해야겠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어떤 단계, 누구나 겪는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14년도에 이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스타트업 인턴십 생활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소셜 벤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소셜 벤처입니다라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았어서, 데모데이라는 사이트에 여러 벤처 회사들 가운데 미션이 명료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이 이건 소셜 벤처가 맞다라고 제가 스스로 설득이 되는 회사들에 지원을 해서 일을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이 대표자가 소셜하기 때문에 소셜 벤처구나 라고 하는 것들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리더의 상을 되게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그리면서도 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오만하게도 나도 이제는 창업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지원해서 이제 소셜 벤처 창업을 실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16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S인파워라는 중간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법인 설립부터 또 아이템 고도화까지 이제 하게 됐어요. 막연하게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해야겠다라고 출발을 했었는데, 아이 돌봄 영역에 사회 문제에 어떤 소셜 이슈 체인들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정확히 해결하고자 하는 지점이 어디이고, 그걸 해결하는 와중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또 어떤 지속 가능한 전략들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업 계획 전반에 큰 도움을 받았고요. 그렇게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는 누적 투자 금액은 9억 원, 그리고 이제 지금 라운드에서 15억 원 정도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 단계로는 뭐 프리 A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단계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10만 명의 회원, 그리고 3천 명의 선생님들과 같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놀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아이 돌봄 영역에 돌봄 공백이라고 하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봐요. 원래부터 돌봄은 양육자 혼자서 가정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단위의 일이 아닌데, 사회가 어찌어찌 변해서 그걸 알아서 양육자가 해결해 라고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방치되는 아이들도 있고, 충분히 케어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학원에 맡겨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물론 이 전체 과정에서 양육자가 겪는 또는 보호자가 겪는 고통은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회가 같이 돌보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팀이고요. 지역마다 청년들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시터로 육성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이 시터를 매칭하는데 가능하면 더 양육자의 돌봄 부담은 낮고 시터들은 더 만족도 높은 일자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매칭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1대1 또는 1대2, 1대3 이런 모델로 돌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창업을 한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은 짧게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마 실제 예시를 들면서 저희 회사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또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컨셉을 저 혼자 정하기를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한 4년 차 정도 됐는데, 내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고통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좀 다르게 더 잘 대응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상 모든 가정이 다 그냥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뿌듯함의 순간이 10번 중에 1번이라고 하면 나머지 9번은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들이었고, 그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해야 된다고 요구받는 것과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과제들은 사실 언제나 많고 앞으로도 많을 텐데,
그걸 충분히 잘 타개할 능력이 저에게 없다 보니까 그게 항상 어려웠는데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제 투자 유치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관점을 달리하면 혼자서는 어차피 못 해내는 일이라서 주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재무적인 도움도 또는 뭐 전략상의 도움도 외부에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봐요라고 이해관계자로 끌어들이는 어떤 구조로서의 투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투자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다음 과제가 있는데 이건 절대 혼자 넘을 수 없을 것 같아라는 압박감? 그게 가장 압도되었을 때 투자자를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투자를 받은 거는 윤민창희 투자재단이라는 이제 메가스터디를 운영하시는 손 회장님께서 이제 개인 펀드를 운영하시는 곳이고 소셜벤처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펀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배치 1기로 투자를 처음 받게 됐어요. 금액이 크진 않았어요. 5천만 원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자와의 관계 설정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투자자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고 윤민창희 투자재단도 저희가 처음이었고 배치 1기였으니까요. 저희도 투자가 처음이었는데 서로 되게 도움을 많이 구하고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메가스터디 건물 1층에 사무실을 내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정기적으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사업에 대해서 도움도 많이 주셨고요. 물론 재무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잘 가지면서 앞으로 나에게 필요한 파트너들은 이런 파트너들이 있을 거고 그들과도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첫 투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모든 과정에서 다 힘든 게 있었지만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투자 유치에 어떤 호기심이 있거나 니즈가 있는 분들일 테니까 투자 유치 파트만 똑 떼어서 특별히 어떻게 더 힘들었는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주변에 많은 대표님들이 저 요즘 IR 해요라고 하면 막 아이고 막 이렇게 되게 안타까워.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죽겠죠? 막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IR을 하면 대표가 수명이 막 깎인다고들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 사업에 확신이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했고 그럴 용기를 얻었고 또 그 확신이 정말 커졌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 유치를 하는 뭐 예비 투심부터 뭐 첫 미팅부터 예비 투심 뭐 이후에 모든 전 과정에서 대표자의 그 확신을 쥐고 흔드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도 집요하게 하고요. 물론 투자자는 반드시 그래야 하죠. 그래서 그 대답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대표자에게 투자를 하는 건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확신이 끝없는 그런 의심 속에서 내가 스스로 확신이 잃어가는 과정이 사실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아이템을 만들면서의 이제 첫 번째로 설득이 필요한 건 아마 이 일을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고민하는 게 우리의 고객들을 설득하는 일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이미 잘 되고 있으니 투자를 유치할 텐데 그래서 이게 1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는 이렇게 성장하는 게 맞아? 그걸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 포인트를 파고들어서 집요하게 들어오는 그 과정,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설득하는 건 고객을 설득하거나 나와 함께할 팀원을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았어요. 또 사실 창업을 막 시작하신 이제 1년차, 2년차 대표님들께서는 회사의 A부터 Z까지를 다 배워서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회계 처리도 본인이 다 하시고 자금 확보도 알아서 해야 되고 또 서비스 개발하는 거, 뭐 기획하는 거, 실제로 고객을 만나서 뭐 하는 거 이런 세일즈, 마케팅 정말 전부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그 중에서도 처음 해봐서 특별히 더 어려웠던 게 이제 투자 유치였어요. IR 장표를 만들고 또 그걸 뒷받침해주는 재무추정 자료들을 만들고 또 회계 실사 과정과 뭐 다양한 실사 과정들의 백업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처음이고 이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런 포인트들을 잡고 가면 어려운 투자 유치를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 드릴 수 있는 사안들은 뭐 앞으로 말씀드릴 몇 가지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자금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건 번 만큼 그로스를 만들고 또 더 필요한 만큼 더 많이 벌고 이렇게 알아서 잘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J커브라고 하죠. 뭔가 어떤 부분은 메모리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만들어내는데 투입돼야 되는 자금들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금 유치가 실제로 버는 돈보다 많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했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회사는 운영하면서 3가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계시고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고 꿈꾸고 계시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증기금에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 모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임팩트 투자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이제 매년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성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천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지고 이 목적은 우리가 아까 제가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드렸던 그렇게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그 초기 단계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이후 단계에서도 성장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으로 이제 3천만 원의 지원금과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그 한 번으로 사실 그 도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는 이야기가 앞에 붙으면 되게 많은 도움들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어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사실 기업 운영하면서 기업 대출 창구를 가면요. 재무제표부터 받아봐요. 그리고 재무 추정이나 뭐 우리가 회사가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다 따져주지는 당연히 않아서 웬만한 회사들이 정말 갖고 있는 장부만으로는 대출을 받기가 되게 어려운 사정들이 있으실 텐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또는 뭐 서울시 보증재단 같은 곳들도 다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곳들을 위한 루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인증을 받은 곳들을 위한 루트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청년 창업, 여성 창업 아니면 그냥 중소기업만으로도 사업의 어떤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보증서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과정도 물론 어렵지만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받으면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자금 문제에 현금 유동성에 낑낑대시지 마시고 우리 회사는 이런 성장성이 있습니다 하고 가까운 보증재단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임팩트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는 앞선 여러 연사님들께서 많이 언급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창업자 관점에서의 임팩트 투자는 또 이제 투자자 관점이나 이 필드에서 더 큰 그림을 보시는 분들과는 좀 다르게 소셜 벤처 창업하신 분들이라면 우린 처음 벤처를 창업했을 때부터 재무적 성과만 보고 그리고 회사에 오로지 이제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는 것만 보고 창업을 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다른 동기가 우리한테는 있었는데 그게 우리 비즈니스가 사회를 이롭게 한다. 그것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단이 오르게 이롭게 한다라는 데서 다른 어떤 벤처 창업이나 다른 기술 창업 말고도 소셜 벤처 창업이라는 옵션을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 투자자들이 다 알아봐 주시진 않아요. 어떤 심사역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근데 임팩트 투자를 하시는 임팩트 펀드를 운영하시는 임팩트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 관점 중에서도 이 관점을 딱 그래도 반드시 봐주시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좀 쉽게 들자면 좀 이상한 예시일 수도 있겠지만 데이트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잘 봐주지 않지만 제 스스로 정말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운동을 잘한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어요. 근데 그 강점은 사실 운동을 잘하는 애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강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강점을 인정받고 싶고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더 주고 나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낼 때 더 행복하겠죠. 비슷하게 이제 임팩트 투자 분야에서도 우리는 어떤 미션으로 창업을 했고 앞으로
재무적 성과를 내는 와중에도 이걸 절대 잃지 않을 거야.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거든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바라볼 렌즈를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랑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핀트가 안 맞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한 건 알겠고로 이제 다른 관점에서 더 어필을 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와 정말 강점이다 라고 알아봐주는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유치하는 좀 더 가까운 목표도 마찬가지고 훨씬 더 꼭 맞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소셜 벤처라면 당연히 임팩트 투자사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실제적인 팁을 드리자면 임팩트 투자사가 어디 있는데? 라는 점이 궁금하시다면요, 한국 벤처투자 모태펀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소셜 벤처 영역에 투자하는 투자사, 또 여성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사, 청년 창업에 투자하는 투자사, 이렇게 각 어떤 카테고리마다 투자사분과 그리고 그 각 항목의 펀드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먼저 컨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유치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뭐 목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좀 실제적인 얘기들을 조금 이어가자면요. 대표님들마다 우리 회사가 투자가 필요해라고 느끼시는 동기는 다 다르실 텐데,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혼자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를 느꼈을 때, 그리고 이건 이제 네거티브 사인으로 생각할 수 있고 되게 파지티브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거 좀만 하면 다음 단계 되겠다라는 확신이 보였을 때, 그러니까 뭔지 당최 모를 때 투자를 받으면 그 투자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할 뻔한 적도 있고, 어떤 관점으로 보면 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팀들도 사실은 옆에서 또 위에서 아래에서 많이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준비가 되었고, 여기에 딱 속된 말로 5억이 들어오면 7.5억이 되는 모델을 찾았다라고 할 때, 또는 5억 원을 어떻게 쓸지 속속들이 알았다라고 할 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첫째로는 다음 과제에 대한 마일스톤이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공장을 세운다든지, 그래서 출고가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걸 몇 개로 만든다든지, 앱을 어디를 고도화해서 어떤 지표를, 어떤 전환을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높여서 몇 명의 MAU를 만들고 매출을 몇 배 성장시킬 건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마일스톤이 세팅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일스톤을 달성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돼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외주에 맡겨야 되는 일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리소스와 곱하기 이거를 몇 개월 동안 할 건지, 뭐 10개월 동안 달성할 건지 5개월 동안 달성할 건지에 따라서 얼마가 필요한지가 아마 산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받고 이 금액으로 이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그러면 그 애프터는 어떻게 변하는 건지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세상에 필요 없는 걸 열심히 만들겠다고 산술적으로 정확한 뭔가 자료가 나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마지막 파트죠. 우리가 이 과제를 수행하면 모델이 어떻게 바뀌는지. 놀담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러 가지 사업군 중에 딱 한 사업군만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함께 돌봄이라는 사업을 운영해요. 어떤 모델이냐면, 코로나 이제 코비드 19이 막 확장하는 와중에 우리 돌봄의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들이 집에 많이 혼자 남겨졌어요. 특히나 이제 한부모 가정 또는 이제 이주 배경 가정, 조손 가정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주 보호자가 한 명이거나 그 한 명의 보호자가 반드시 일터로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혼자 남겨둬서 여러 문제들도 발생을 했고요. 가장 제너럴하게는 학습권의 문제, 놀이권의 문제, 보호권의 문제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집에 혼자 머물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기도 했죠. 많이 아시는 이제 사건들도 생각이 나실 거고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 발생하기 전부터 저희는 돌봄 문제는 가정에게만 부담되면 사실 손이 넘치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팀이라, 이번에 코로나가 발발하자마자 저희는 가장 먼저 2월 말쯤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막 확산이 거세질 때
바로 떠올렸던 게 돌봄 문제였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알아챘고,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빨리 사업을 준비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무료로 저희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델을 찾았고, 이제 함께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이베이 코리아나 SK 행복나눔재단이나 뭐 이런 어떤 기업들, 재단들이 놀담에 펀드레이징을 해주면 저희는 20명, 30명 아이들에게 정기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서두가 길었는데 뭐 이런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게 우리가 조금만 여기다 드라이브를 더 넣으면 더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놀담의 재무적인 성과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딱 각이 잡혔을 때,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지금은 정기적인 파트너가 3명인데 우리한테 3달의 기간이 주어지고 이걸 영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파트너를 6으로 늘릴 수 있어 같은 어떤 구조가 확신이 들었을 때 투자를 유치해야 실제로 목적한 바와 잘 맞는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임팩트 펀드는 이제 재무적 성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성과까지도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파트너라는 점에서 임팩트 펀드의 투자를 특별히 추천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사이트에서 임팩트 펀드를 찾았어요. 그 사이트도 알았어요. 근데 만나는 건 어떻게 하는지, 또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굉장히 막막했거든요. 펀드레이징 받아야지. 근데 어떻게 좀 실질적인 도움, 징검다리들이 되어드릴 만한 얘기들을 드리자면요. 첫 투자 어떻게 받았는지, 첫 만남을 어떻게 했는지는 잠깐 뒤에 얘기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기투자를 이미 받았다는 전제로는요. 다음 투자자를 찾는 거는 기투자자, 저희 이미 투자한 곳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도와주세요 정도면 안 되고요. 관계사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그분 만나게 해주세요. 자리 만들어주세요. 그 투자사에게 계속 IR 자료나 현황 업데이트 하면서 소개해주세요 라고 해서 자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첫 투자는 이제 윤민창이 투자재단으로부터 받았고, 다음 투자를 했던 이제 디스트리주빌리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윤민에서 소개를 해주셔서, 그것도 제가 소개해달라 엄청 떼를 써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갖게 되었고, 사실 첫 만남에 VC 분들이 바로 되게 좋네요, 우리 투자해볼게요, 이런 경우는 물론 저희 문제인지 그런 경우는 되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게 처음 만나 뵙고 나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 받으면서 얘네가 약속한 바를 이행해 나가고 있구나, 이 사람이 3달 보니까 6개월 보니까 정말 열의가 있고 이 일을 어떻게든 부러뜨릴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기간을 두고 검증을 당연히 할 거예요. 저희만 하더라도 자꾸 연애로 예시를 들게 되는데, 만나자마자 좋아, 사귀자, 이런 건 없잖아요. 썸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어떤 상대인지 그 사람의 생활 패턴도 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데이트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듯이 VC와의 관계도 첫 만남부터 바로 딱 결론이 나진 않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랑 그리고 미팅을 통해서 확신을 드려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는 3개월 정도 걸린 회사도 있었고요. 만난 지 2년 만에 투자를 결정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간은 너무 이제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도 나를 평가하는 기간을 갖는다는 생각으로 여유롭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개를 받고 이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저희 이제 진짜 펀드레이징 해요, 클로징은 앞으로부터 3달 뒤인 2월 달에 할 거예요 라고 공표를 하시고, 그 기간 동안은 빠르게 의사결정이 될 수 있게 적당히 푸시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3달 동안 그러니까 관계는 쭉 유지해오고 저희 이번에 투자 유치해요 라고 하고 원래 관계를 맺고 있던 투자사 분들한테 IR 자료랑 재무추정이랑 뭐 그런 자료들을 보내면서 투자 검토해 주시죠 라고 한 다음에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냐면요. 첫째로는 물론 담당 심사역분을 만나서 미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하드한 그런 피드백들이 옵니다. 매우 솔직한. 왜냐면 심사역 입장에서도 저희가 처음부터 그 펀드 VC 대표님을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장님도 설득해야 되고 또 나중에 최종 본투심 때는 더 높으신 분들 앞에서도 이 아이템이 된다는 걸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자면 본인이 들을 질문들을 미리미리 해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조정 단계가 있을 거예요. 저희도 피드백 많이 받고 로직을 조금 바꾼다든지 성과를 보여주는 틀을 바꾼다든지 하는 식으로 업데이트가 쫙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잘 업데이트가 되고 잘 이끌어 오셨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회사마다 사실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예비 투심 IR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사무실로 한번 오세요 라고 해서 여러 심사역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30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또 심사역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그런 과정이 있고 이 과정도 어찌어찌 통과가 됐다. 네, 저희 심사역들끼리는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회사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오고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라든지 지금 현재 법적 어떤 공방에 있는 사안이라든지 지금까지의 등기부 등본이나 뭐 등기상의 뭐 변화라든지 뭐 자금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공개가 돼요. 조금 더 이너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도 더 꼼꼼하게 대답이 오고 가고요. 그런 과정도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준비가 되면 담당 심사역은 본투심을 할 준비를 마치는 거예요. 전 잘 모르지만 이제 얘기해 주시는 바에 따르면 요따만한 놀담에 대한 서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연역과 회사의 실제 재무 상황들과 이 회사가 경쟁력이 어느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돈을 어떻게 쓸 거고 하는 자료들이 쫙 만들어지면 그게 본투심에 상정이 되고 본투심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체 과정들은 사실 누군가한테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투자 유치를 받아야 돼 라고 하고 앞으로 어떤 과정이 펼쳐질 건지 내가 5가지 과정 중에 어디까지 온 건지 이런 것들이 가늠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그냥 막연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전체 과정을 모르면 이제 어떤 오류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캐시번이 있는 정말 캐시쇼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급하게 유치하는 경우 2달 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를 시작했어요. 이미 망한 거긴 한데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데 근데 이 전체 흐름이 적어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으면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임팩트 투자 말고 보증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다른 루트를 알아볼 텐데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심사형님 저 2달 안에 돈 받아야 돼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럼 저희는 옵션으로 검토를 못 하겠습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머릿속에 있으면 투자자의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도 알고 있고 우리도 다른 옵션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니 이런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사실 첫 투자인데 투자사를 잘 만나면 그 이후에 관계를 맺을 좋은 VC 분들도 소개를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투자자들 사이의 어떤 분위기 예를 들면 아주 솔직하게는 경쟁사 투자한 회사 투자사가 이런 피드백이 있더라 이런 것 좀 조심해라 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사실 뭐 이런 투자를 안 한다더라 지금 뭐 임팩트 펀드 투자가 되게 많을 때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말하자면 링크가 생기는 건데 다음 투자를 위한 링크가 생기는 건데 첫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 게 없고 첫 투자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좀 실질적인 대안을 말씀드려 볼게요. 뭐 VC 분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콜드메일 보내서 IR 장표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투자 유치합니다. 이러면 그걸 봐주시는 분 진짜 별로 없을 거예요. 봐주신다면 정말 대단하신 심사역이신 거고 특히나 투자 유치 전력이 없고 레퍼런스를 받을 수 있는 다른 투자자가 없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기회를 찾기가 너무 어렵고 이걸 이 생태계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첫 투자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데모데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사도 배치의 형태로 말하자면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배치로 받아서 좀 더 기회를 넓히는 작업들을 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디데이라든지 이런 데모데이를 통해서 데뷔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고요. 그런 자리에는 VC 분들도 많이 오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게 녹화돼서 올라가거나 실시간 중계가 되면서 많은 심사역분들이 거기서 좋은 팀들을 찾으시려고 노력한다고 들었거든요. 윤미 창의 투자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이 업계에서는 너무 유명한 SOPONG라든지 이런 투자사에서도 배치 형태로 투자사들을 모으는 것들을 많이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소셜벤처 섹터에서의 어떤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뉴스레터, 아니면 각 회사들의 그 키워드 검색을 구글에다가 걸어 놓으시고 뭔가 이슈가 있으면 메일로 받아보셔서 때 맞춰 지원하셔서, 그렇게 첫 투자의 기회는 데모데이나 아니면 배치형 투자에서 찾으시면 되게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사업이 정말 잘 되면요, 뭐 먼저 연락 오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IR을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팁 정도만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저는 5가지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흐름이 잡힌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것도 3번을 해보아서 이 정도 아는 거라 아마 더 좋은 방법 더 많을 건데요. 저희보다 더 낮은 단계의 투자를 유치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한마디로 뭐 하는 서비스인지,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세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에 대한 맥락, 이 세 번째 많이들 놓치시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투자를 받고 앞으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마일스톤,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획대로 잘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인데, 뭐 각 항목마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 사업을 뭐 한마디로 소개하는 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귀에 딱 들리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는 과정이 결과는 이만한데요. 그걸 해내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꼭 거쳐보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누군가는 뭐 개의 넷플릭스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를 바꾸는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딱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스타일이 다 다를 텐데, 궁극적으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뭘 하고 싶은 건지를 쫙 펼쳐놔 보고, 그다음에 뭉친 다음에 깎고 깎아서 딱 이만큼 남기는 과정을 해보는 건데, 이 과정에서 뭐가 뭉쳐지는지, 뭐를 내가 깎아내는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답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약간 연습 훈련처럼 이렇게 딱 한마디로 설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저의 멘토님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도현명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많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사회 문제는 뭐 이걸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없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체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디를 끊겠다는 건지가 명확해야 된다. 놀담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돌봄 공백은 원래 가정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위의 일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줬냐? 원래 동네가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 끝나고 집 가는 길이 같은 친구랑 저녁 늦게까지 동네에서 노는 게 돌봄이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옆집에 윗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게 원래 돌봄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사회가 굉장히 빨리 개인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동네가 그 돌봄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반드시 옆에서 어른이 봐줘야 되고, 근데 그 부담을 동네가 해결해주지 못하니, 함께 해결해주지 못하니 양육자 개인이 해결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고립되는 상황이라든지 양육자가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 안 낳을래라고 하는 저출생, 경력 단절, 아동 학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체인이 이렇게 대충 생겼다고 하면 여기를 끊으려고 하는 사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양육자에게 돌봄의 대안을 마련해주면 이 고리는 끊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금 더 안쪽으로 가보려고 해요. 조금 더 안쪽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예전처럼 동네가 해결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체인을 끊는 거거든요. 그럼 이 체인을 끊으면 사업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육자에게 여기 대안이 있으니까 돈 주고 써봐 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동네가 같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돌봄의 생태계를 만드는 단위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체인을 어디를 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럼 사회가 어떻게 바뀐다의 첫 번째 연결고리와 로직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머리가 빠개지는 일이고 엄청 어려운 일이고, 또 일순간 생기는 일도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우리 사회 문제 체인을 알아본 다음에 어디를 끊을지 정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연구가 정말 많이 필요한데, 사회 문제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문제를 연구해보자. 왜냐면 그 호기심이 생기니까. 이런 정도의 동기로는 끝까지 파는데 힘이 많이 부족해서 딸려서 가능한 내가 잘 알고 있고, 근데 또 너무 오만할 정도로 잘 아는 문제는 또 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 사회 문제 이렇게 생긴 거지 정도로 너무 잘 아는 영역이면 정말 프레시한 마인드로 어떤 편견 없이 들여다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충 경험해봤고 알긴 알지만 진짜 어떻게 생긴 건지 호기심이 강렬하게 드는 사회 문제를 건드리실수록 체인도 실제와 내 상상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대로 잡으실 수 있고, 어디를 끊는 게 실제로 사회 문제에 도움이 되는 건지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맥락을 스스로 되게 잘 이해하는 게 IR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1년 차다, 2년 차다, 3년 차다, 짧으면 짧은 만큼 길면 길 만큼 그 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계획한 대로 딱딱딱딱 되지는 당연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 길목에서 우리가 이 판단을 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뭘 얻었고 또는 뭘 잃었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저희의 경우도 1대1 돌봄 서비스를 쭉 운영해 오다가 되게 성장의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7,000시간 거래량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뚫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아무리 마케팅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고객을 많이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전환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거래량은 늘지가 않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고객들과 팀 전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어떤 계기들이 있었고, 돌봄 상담소라는 걸 운영하면서 양육자들한테 지금 어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계속 물어왔거든요. 그거 말고는 사실 달리 할 게 없어서. 그러면서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부담이 낮아야 되는구나, 양육자에게 부담을 짐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하다 보니까 그룹 돌봄이라는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된 거라서, 이런 지난한 과정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더 굳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가 어떤 결과를 우리한테 남겼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잘 된 경우가 있었다면 그건 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같은 것들을 잘 트래킹하고 그 맥락을 스스로가 잘 이해하셔서 피칭에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뭐 앞으로 달성해야 될 마일스톤 이런 거는 당연히 정리가 필요한 거고 고민이 필요한 영역인데, 저는 이제 2번, 3번 부분을 많은 창업자분들이 IR 하기 전에 더 고민하시면 의외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이것도 혼자서 이렇게 골방에 갇혀서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IR을 할 테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나한테 말 걸지 마, IR만 할 거야, 이렇게 되지도 않고요. 제일 좋은 거는 같이 함께 창업한 공동 창업자분, 아니면 원년 멤버들, 아니면 회사의 허리를 맡고 계신 분,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C레벨 분들과 이 각 고민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맥락을 저의 경우에는 그냥 줄글로 쫙 써봤어요. 그럼 PPT로 한 30장 정도의 장표가 나온다고 하면 워드로 쓰는 거는 그때 그것도 한 40장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추리고 바꾸고 내가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말 줄글로 쫙 써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걸 뭐 달달 외운다고 그 긴장된 상황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역분들도 외운 답변을 듣고 싶은 건 아니라서 그걸 체화하고 내게 되게 하는 연습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저의 경우는 한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줄글로 쫙 써본 게 전체 맥락을 정리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팁 몇 개만 드릴게요. 세 개만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미쳐 있어야 돼요. 맨 처음에 이제 회사 창업한 이후로 힘들었던 점, IR 하면서 힘들었다. 특히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분야를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과정이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과정을 제정신인 상태로 넘어설 수는 사실상 없어요. 미생의 드라마 미생, 뭐 누군가는 웹툰으로 기억하는 그 미생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항상 취해 있어야 해 라는 얘기가 있는데, 듣는 사람마다 이해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뭐 되네 안 되네, 뭐가 이걸 해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네, 그러면 하는 게 낫네 안 하는 게 낫네, 이렇게 너무 실리만 보는 제정신인 상태가 되면 한 발짝 떼기가 두렵고 어려워요. 심지어 그거를 나는 무조건 가야만 하고 그걸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전략과 확실히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매우 취해 계셔야 되고 미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심사역의 눈에 잘 드러나야 돼요. 아, 이 사람 진짜 미쳤구나. 이 사람 이거 안 해내면 잠 못 자는 사람이구나. 죽어도 끝까지 해볼 사람이구나. 왜냐면 미쳐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되게 느껴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또 팁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까 싶어요. IR 중에 받았던 피드백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기계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잘 안 됐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상처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때 미쳐있는 상태이긴 했는데 너무 막 미친 사람처럼 보이면 오히려 안 좋을까봐 되게 맨정신인 척 했거든요. 근데 신사역들 눈에는 맨정신인 사람이랑 같이 사업할 거면 그냥 막말로 주식 투자하지, 이미 잘 나가는 회사에 돈 베팅하지 왜 될까 말까 한 곳에 투자하겠어요. 되면 매우 잘 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매우 잘 되는 경우가 나의 경우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 대표자의 어떤 열정? 그런 건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모든 숫자를 다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표가 그런 거 다 보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로 질문이 들어와요. 우리 피지사 수수료 몇 프로죠? 그럼 월 매출 기준 얼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번 달에 그러면 고객 전환율이 몇 프로였죠? 그 이번 달 목표는요? 이런 숫자들이 그냥 계속 들어오고 그거에 잠시만요. 얼마더라? 그러면 진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숫자에 대해서 또는 모든 어떤 지표나 지표의 근거나 또는 우리가 예시로 드는 어떤 법적인 내용이나 케이스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솔리드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거에 따른 준비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 지금 이 내용들은요, 저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이렇게 했다가 아찔한 순간들 되게 많았어요 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반복적으로 단 하나의 논리를 설득시켜야 돼요. 투자 심사역 분들 가운데서는 열정이 이제 크면 클수록 혹시 이런 건 어때요? 라는 아이디어 느낌의 질문들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이런 것도 있으면 좋잖아요. 왜 뭐 키즈 카페에서도 선생님 부르고 그럼 키즈 카페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아이디어식으로 되게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괜찮네요. 저희 비슷한 거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고요. 저런 것도 하고요. 물론 그런 사업 내용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 염두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면 결국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얘기로 흘러가는 경우들을 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입니다 정도로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때려야 하는, 그래서 마음속 깊이 박아야 되는 단 하나의 논리를 정하시고 그걸 집중적으로 가격을 하셔야 돌아가실 때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야, 뭐 하겠다는 회사야를 심사역이 마음에 품고 회사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살짝 미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 정말 명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단 하나의 논리. 저희 이렇게 이것저것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저는 운동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투자 받는 과정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망해도 내가 망하는 거고 내 빚 느는 거고 그런 수준이었다면 투자를 받는 순간 이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건 달리 말하면 저에게 요구되는 것들도 훨씬 더 커지고 투자는 규모가 작아지는 건 없어요. 점점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거고 발을 내딛는 순간 앞으로의 운명은 성장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고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는데요. 첫째로는 파트너예요. 제가 감히 만나볼 수 없는 어떤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IPO 해보신 분, 어떤 스타트업을 어디까지 키워내신 분, 그런 유능하신 분들이 저랑 같은 고민을 해주신다. 그래서 더 좋은 솔루션을 내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건 정말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기회인데 이해관계자로 끌고 왔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에 이 비즈니스의 이해관계자로 끌고 왔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 어떤 고민도 같이 해주시는 것도 너무 큰 도움이 되지만, 예를 들면 더 많은 파트너십 유치를 위한다거나 더 큰 기회를 필요로 한다거나 할 때도 이런 유능한 분이 나의 파트너가 된다는 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투자를 받지 않고도 당연히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딱 돈을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회사에 재투자할 수 있냐면 번 만큼만 재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당연히 이제 막 가파르진 않겠죠. 그것도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모델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믿기도 하는데,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검증해야 될 가설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게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만 우리가 성공이다 실패다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설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기다 투자를 하고 우리는 그 가설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데도 투자는 굉장히 시간을 당긴다는 의미에서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팀의 결속을 만들고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준다는 점인데요. 투자 받기 전까지는 사실 외부에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한들 팀원들은 제가 맞다고 얘기하는 것만 들어왔고, 제가 지금 우리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만 들어왔고, 저 스스로도 저한테 나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만 들어왔던 건데, 이제 나한테 돈을 걸 정도로 나를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게 팀원들한테 이렇게 우리 회사가 잘하고 있다는 방향성에 이 사람이 베팅을 했어 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결속감과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에너지를 줘요. 팀한테도 정말 그렇고요. 창업자 개인한테도 정말 그래요. 이게 맞구나.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의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투자를 통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그 어려운 지난한 투자라는 과정을 그래도 가볼 만한 가야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제대로 노력했는지는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제대로는 제가 실제 경험상 여러 VC들을 얘는 탈락이니까 다음 VC 만나보고 또 다음 VC 만나보고 또 다른 데모데이 나가보고 다른 데모데이 나가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다양한 사이트에서 인풋을 하는 것보다 한 번 만났던 그 심사역, 그분을 계속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돼요? 저 조금 고쳐왔어요. 저희 이번에 이런 계약 따왔어요. 이렇게 한 곳을 좀 집중 공략하는 게 차라리 훨씬 더 효과가 좋았거든요. 이렇게 좀 이런 방식으로 좀 내가 제대로 노력한 건가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포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저는 포기한 팀도 많이 봤고, 우리는 재무적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다른 방식으로 피버팅을 하는 회사들도 봤어요. 스스로 자생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벤처의 형태가 아니라 재단의 형태가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NGO의 형태가 된다든지 이런 팀들도 많이 봤고요. 심지어 이미 투자를 받았는데 그거를 뱉어내고 다음 투자 받기가 힘드니까 뱉어내고 돌려놓고 그다음에 또 재단으로 인수되는 회사들도 있었고요. 꼭 벤처 투자를 받아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은 절대 없고, 우리가 내고자 하는 사회적 임팩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는지, 근데 그 구조가 소셜벤처 형태가 맞는지, 이런 접근을 하신다면 더 다채로운 답안들을 마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아팠던, 그러니까 아프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아팠던 거는 미션 좋은 거 알겠고 비즈니스 되는 거 알겠는데 그걸 왜 문미성 씨가 해야 돼요? 왜 당신이어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왜냐면요 뭐 어떻게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이 잘 안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아니어도 되나? 라고 이제 집에 가면서 생각하면서 좀 아팠던 그런 경험들은 있어요. 정말 센 질문들은, 정말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질문들은 사실 받고도 괜찮은데, 왜냐면 내가 그 아픔을 지고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고 이러지 않으면 되니까, 털고 나오면 되니까, 또는 받아들일 거면 받아들이면 되니까.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내 확신을 좀 의심하게 만들었던 질문들은 대부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걸 문미성 씨가 해야 되죠? 만약에 더 잘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회사 맡길 생각 있어요? 우리 소셜 미션 해결하면 그러면 이제 사업 안 하는 건가요? 돌봄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놀다면 뭘 하는 건가요? 뭐 이런 되게 어려운 질문, 그런 걸 들었을 때가 힘들었어요. 저는 너무 멋진 변화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소비도 그냥 소비하는 세대가 아니라 명분이 필요하고 어떤 윤리적인 뒷받침이 돼야 지갑을 여는 그런 세대잖아요. 정말 멋진 세대고 멋진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희 시터 선생님들 대부분이 젊은 청년분들이에요. MZ세대인데 그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옵션들 가운데서 뭐가 가장 나의 미션에 맞지를 물어보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들과 같은 세대가 아니었다면 더 시급을 높게 주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려고 고민했을 텐데 우리는 소셜한 회사야.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거나 뭐 숙제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과 재미나게 노는 회사야 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제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있었고 그런 방식으로 저희 선생님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게 정말 먹히고 있고요. MZ세대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실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큰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 변화의 중심에 계신 분들이고 당장은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조금 부족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로 오글거리네. 우리가 바로 좀 우리가 미래라서 미래를 이해하고자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는 그냥 체득해서 그 감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지금 이 섹터에 들어오시는 게 당장은 배울 게 한참 많겠지만 훨씬 더 사회에 이롭고 우리에게 이로운 일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저희 회사는 계속 임팩트 투자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임팩트 투자를 받는 회사 종류의 회사이기도 해서 사실 펀드가 재무적인 성과만 보고 결성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임팩트를 검증해야 되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펀드들이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체감을 하고 있어요. 펀드들도 계속 규모도 커지고 있고 투자사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은 되게 많이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이제 투자의 방식이 좀 바뀌었던 거는 예전에는 함께 돌봄 사업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돌봄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그런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대기업의 펀드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대국민 펀드로 또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투자사들도 이 문제에 끼어들게 하고 고객분들이나 또는 이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펀드레이징의 방식으로 우리 문제에 끼어들게 하는 건 결국 이 사회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를 넓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다양한 방식의 펀드레이징,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또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임팩트 펀드의 결성 이런 것들은 되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 회사는 그 덕을 많이 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 노는을 운영하는 문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